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은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프랑스는 이번 주부터 기온이 훅 떨어지면서 진짜 가을에 들어선 느낌인데요.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저는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는 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던데 1년 중에 한국 날씨가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 꼭 이 계절을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는 이번 주에 영화관 방문을 꽤 많이 하면서 보냈는데요. 바로 제가 사는 도시에 영화제가 열려서입니다. 이제서야 제가 사는 도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리옹이라는 프랑스의 중부에서 조금 아래 동쪽 알프스 산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의 권역에 살고 있는데요. 리옹은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한 곳으로 유명한 류미에르 형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류미에르 형제가 살았고 일했던 곳이 이제는 인스티튜트 류미에르라고 하는 시네마테크가 되었는데요. 아버지인 앙뚜안 류미에르가 살았던 집은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류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라고 불리기도 하는 류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을 찍은 공장 터에는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티튜트 류미에르의 디렉터는 칸네 영화제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티에리 프레모입니다. 이 인스티튜트 류미에르에서 매해 10월이면 류미에르 영화제를 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공로 영화제, 회고전 영화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영화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영화인을 류미에르상 수상자로 정하고 그의 영화들과 그가 추천하는 영화들로 프로그램이 짜여집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았는데요. 올해 류미에르상 수상자는 빈 벤더스입니다. 역대 수상자 중에는 첫 회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시작으로 켄 로치, 페드로 알모도바르, 마틴 스콜세지, 카테린 드네브, 왕가위, 제인 폰다, 다르덴 형제, 제인 캠피온 등이 있고요. 영화 감독이 아닌 영화 배우 등 영화계에서 활동한 인물들에게 주는 상이죠. 물론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영화인들도 초청을 해서 그들의 영화를 상영하고 이제 추천 영화들을 또 상영하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인 중에서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하고 봉준호 감독님이 초대돼서 오셨던 적이 있고요.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제 기생충으로 칸네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2019년도에 리미에르 영화제에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겪은 약간 짧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영화제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마침 감독님께서 영화를 소개를 하러 상영관에 오셨었어요. 근데 저는 또 약간 그 중에 저만 한국인이었던지라 감독님께 한국말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전 이제 여기서 산 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그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우리 고개나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윗사람일 경우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습관이 사라져가지고 저는 그냥 감독님 눈을 이렇게 똘망똘망 똘망똘망 보면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갑자기 들은 한국어 인사가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목례를 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괜히 제가 조금 죄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영화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영화제는 새로운 영화와 새로운 영화인을 발굴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이제 고전들을 다시 발굴하고 보는 자리가 되는 건데요. 복원된 옛 클래식 영화들을 다시 상영하기도 하고요. 무성 영화의 라이브 연주를 곁들이는 시네 콘서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계에 복원된 영화들 중 선정해서 상영된 작품 중에 한국 영화도 있더라고요.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인 마음의 고향인데요. 한국 영화가 있길래 이제 반가운 마음에 보러 갔는데 무척 좋았습니다. 사찰을 배경으로 하는 불교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출장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관련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복원 작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비 오는 아침 9시 반인데도 상영관이 가득 차서 한국에서 오신 이제 자료원 관계자분께서 매우 기뻐하셨는데 저도 덩달아서 기뻤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940년대 아름다운 한국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섹션으로 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대부분 영화인에 대한 인물 다큐멘터리입니다. 올해는 9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됐고요. 또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제가 보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왔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영화제에서 본 2편의 여성 영화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다큐멘터리는 클라라 쿠퍼버그와 줄리아 쿠퍼버그가 함께 연출한 도로시 아즈너 윈 피오니에 올리우드. 이게 불어 발음으로 할리우드가 올리우드가 되는데요. 조금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불어식으로 읽으면 제목은 이렇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직역을 바로 해보자면 도로시 아즈너 헐리우드의 선구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과 파스칼 알렉스 방상이 만든 케이코 키시 윈팜 리브라 케이코 키시 자유로운 여성 이렇게 2편입니다. 영화계는 특히 여전히도 대부분 남성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그렇다 보니 여성인 저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새로이 조명되고 발굴되는 여성 영화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망과 존경의 마음과 더불어서 언니들은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그 거친 세상을 저벅저벅 걸어가셨나 보면서 뭐랄까요, 여기서 살아남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은 팁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두 다큐멘터리의 상영 시간은 53분, 52분 이렇게인데요. 중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마도 텔레비전 채널 상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는 텔레비전 상영 다큐멘터리 포맷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그 52분이 그 포맷에 맞는 러닝 타임인 거죠. 그리고 극영화의 경우에도 텔레비전 채널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로시 아즈너 헐리우드의 선구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죠. 이 영화를 만든 클라라 줄리아 쿠퍼버그 감독은 프랑스인들로 둘이 자매입니다. 연출, 편집,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 자매는 함께 헐리우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는데요. 2015년 헐리우드의 여성 영화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다가 도로시 아즈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제가 도로시 아즈너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까이에리 시네마를 통해서였는데요. 2019년 여름호에 여성 감독들의 역사를 메인 주제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최초의 여성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스 기 블라셰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 감독을 소개했는데요. 거기에 도로시 아즈너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호에 한국의 박남옥 감독님도 소개가 되어서 괜히 저 혼자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이제 정말 도로시 아즈너가 누구인지, 뭐가 대단한 사람인지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아즈너는 그 시대상에 두고 봐도 아니면 지금의 눈으로 봐도 굉장히 혁신적인 인물입니다. 1920년대에서 40년대 사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든 유일한 여성 감독이고요. 그리고 레즈비언 감독이고 또 아직까지 헐리우드에서 여성 감독으로서 가장 많은 영화를 찍은 분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아즈너가 생전 70년대에 했던 인터뷰 음성 그리고 관련 자료 화면을 곁들이는 형식으로 아즈너의 삶을 그려나갑니다. 1897년, 그러니까 영화가 발명된 그 시기 비슷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아즈너는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LA로 거주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즈너의 아버지는 호프만 카페라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채플린 같은 당대의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곳을 자주 방문했다고 해요. 당연히 배우들뿐만 아니라 영화인들도 많이 그 식당을 찾았겠죠.
아즈너는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했겠지만 이미 영화인들 사이에서 자라게 된 거죠. 어려서부터 톰보이였던 아즈너를 좀 정숙한 소녀로 만들기 위해서 아즈너의 새어머니는 아즈너를 여학교에 보내는데요. 이 학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학교였고, 그렇게 아즈너는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어머니의 정숙한 소녀에 대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의사에 대한 꿈을 안고 공부를 하던 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아즈너는 응급차 운전사로 참전하게 됩니다. 프랑스 적십자 응급차를 몰았다고 해요. 인터뷰에 보면 이제 운전은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12살 때부터 운전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살 때부터 대단하죠? 전쟁에서 돌아온 아즈너는 공부를 계속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창 이제 미국 영화계가 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경력이 없더라도 영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모던 비즈니스인 영화 일을 해보고 싶었던 아즈너는 파라마운트사를 찾아가고 이제 거기서 타이피스트, 그러니까 시나리오 타자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재밌는데요. 이제 면접을 보는데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아즈너는 데코, 그러니까 세트 미술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이제 자리에 앉아 있던 윌리엄 드밀이 자기 방에 있는 가구를 가리키면서 이게 어느 시대 양식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아즈너는 거기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고요. 이제 그래서 일주일간 스튜디오의 여러 일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할지 정해보자고 했대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보면서 아즈너가 보니까 영화 일을 한다고 하면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았대요. 촬영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감독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죠. 시나리오 타이핑부터 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편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약 50여 편의 파라마운트사 영화를 편집했습니다. 1922년 아즈너는 무성영화 시대의 미남 배우 루돌프 발렌티노가 출연하는 투 영화 혈과 살을 편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즈너의 역량이 빛을 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화 제작진은 촬영 중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흐름상 마지막에 소와 싸우는 투 장면을 넣어야 하는데 너무나 위험이 큰 거죠. 당대 최고의 인기 미남 배우를 다치게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고요. 여기서 아즈너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스페인에서 실제 투 장면을 찍은 필름을 가져오자는 거였죠. 이제 멀리서 찍은 실제 투 장면과 가까이 찍은 배우의 장면을 붙이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즈너의 기지로 영화사는 제작비도 아끼고 배우도 보호할 수 있었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즈너에 대한 소문이 업계에 퍼졌겠죠? 콜롬비아 스튜디오에서 아즈너에게 감독직을 제안하게 됩니다. 감독이 되고 싶었던 아즈너는 파라마운트를 떠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떠나기 전에 어쨌든 이 사실은 말을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라마운트 대표를 만나서 콜롬비아에서 감독시켜준다고 해서 떠날 거다 라고 말하니 대표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나리오를 하나 들고 오더랍니다. 이 영화 2주 안에 촬영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영화 찍어라. 라고 하며 파라마운트에 남아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아즈너는 첫 영화 Fashion for Women, 한국 제목은 상류사회 여자들 이란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아즈너가 40년을 함께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마리옹 모르간입니다. 마리옹은 아즈너보다 16살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고요. 이 둘은 마리옹이 세상을 뜬 1971년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마리옹은 아즈너의 다른 영화에서도 안무를 맡으면서 협업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아즈너는 파라마운트사의 첫 유성영화 와일드 파티를 감독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유성영화 촬영에는 마이크가 이제 한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배우들의 움직임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즈너가 한 스텝에게 물었대요. 혹시 집에 낚싯대가 있냐고요. 있다고 하니 가져오라고 한 다음 그 낚싯대에 마이크를 달아서 들게 했다고 해요. 바로 붐마이크의 발명인 거죠. 붐마이크를 들 때마다 팔이 아프다 이 생각만 했지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바로 붐마이크를 발명한 게 이 아즈너였습니다. 아즈너의 영화들은 흥행을 하고 그는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아즈너의 영화에서 아즈너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큐멘터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즈너 영화에서는 여대나 무용수들 등 여성 커뮤니티가 자주 등장을 하고요. 전통적인 성역할을 거부하는 관습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한 적극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아즈너의 사진들을 보면 이마를 훤히 드러내고 이렇게 뒤로 넘긴 짧은 머리에 넥타이를 메고 수트 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아즈너의 영화에도 이렇게 수트를 입고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있고요. 또 파일럿인 여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즈너 영화 속의 여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는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들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아즈너가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제 당시 남성 감독들은 영화의 결혼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그렸는데요. 그러나 아즈너 영화 속에서 결혼은 그저 지옥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결혼이라는 지옥에서 남편 또한 고통을 받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한 작품은 1932년작인 우리는 즐겁게 지옥에 간다 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2년에 이런 영화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 여성이 이 남자를 구제해 보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옛 애인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이때 여자는 남자를 떠나는 대신 모던 메리지, 그러니까 약간 오픈 릴레이션십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자신도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죠. 너무나 센세이셔널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랑 결혼을 했는데 바람까지 핀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신파에 딱 어울리는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너 바람 펴? 그럼 나도 다른 남자 만날게 하며 판을 아주 바꿔버리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한 거죠. 헐리우드의 헤이즈 코드가 시행되기 전이기에 가능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만간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고 다이어리에 적어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옛날이라고 하면 더 꽉 막히고 고리타분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전쟁 후 시대가 격변하는 때의 세상은 그리고 그 안의 여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주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전쟁 후에 찍은 박남옥 감독의 미망인에서도 남성 앞에서 숙이지 않고 모성애에 크게 연연하지 않던 여성 캐릭터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버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고 이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여성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주체적인 모습들이 영화에도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 감독들의 눈에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크게 보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파라마운트 소속으로 계속 영화를 찍던 중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고 영화업계에도 타격이 있었는데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은 삭감이 됩니다. 사실 아즈너는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공황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고 해요. 이제 영화사들 사정이 어려워지니 아즈너는 결국 파라마운트를 떠나 프리랜서가 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MGM 등의 다른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찍죠. 1943년 퍼스트 컴즈 커리지를 마지막 작품으로 아즈너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후에 다른 활동들을 하다가 UCLA에서 영화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학생들 중에 그를 기억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입니다. 아지너 또한 인터뷰에서 그의 재능을 일찍 알아봤다고 말했는데요. 코폴라 감독이 너무 힘들어서 영화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대요. 이제 그때 스승이었던 아즈너가 그만두지 말라고, 너에게는 재능이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에 코폴라는 영화를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죠.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즈너 덕분에 우리는 코폴라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퇴 후 잊혀졌던 도로시 아즈너는 70년대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발굴되어 그 존재가 다시 알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아즈너의 활동기를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끝난 후 감독과의 대화에서도 강조된 점은 아즈너는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던 스튜디오 산업 속에서 그들을 이끌며 영화를 만든 여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혀 선전적이거나 전투적인 표현 방식이 아니었지만 캐릭터들을 통해 이야기들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시선을 영화에 녹여내고 다양한 여성성을 표현한 감독인 거죠. 그리고 당시 스튜디오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예술적 스타일을 지켜냈던 얼마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이고요.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감독이었는데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돼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아티스트들을 말할 때 그들이 영향을 받은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아티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주 아티스트들을 인터뷰할 때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는 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영향받은 여성 감독은 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제약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알려진 여성 영화 감독이 얼마 없으니까요. 물론 열심히 찾아보지 않은 저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들을 기억하고 조명하는데 우리가 좀 게으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선택지가 늘어서 기쁩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다큐멘터리는 케이코 키시 윈 팜 리브러, 키시 케이코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키시가 성이고 케이코가 이름이니까 일본식 그대로 읽으면 키시 케이코 이렇게 되겠죠.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프로그램북에서 작품 소개를 보고 일본 여배우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궁금한데 싶어서 이제 예매를 해서 보러 갔죠. 감독인 파스칼 알렉스 방상은 프랑스의 영화인으로 영화도 만들고 파리 3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일본 영화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고전 영화들을 배급하기도 했었고 관련 서적도 몇 권 집필을 했고요. 최근에는 오즈 야스지로에 관한 책을 냈는데 이제 서문을 빈 벤더스가 썼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감독이 키시 케이코의 딸을 만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키시 케이코는 1951년에 데뷔한 일본의 영화 배우고요. 당대에 굉장한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최초로 프랑스에 알려진 일본 및 아시아 배우라고 하네요. 감독은 이미 키시 케이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파리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방문해 남겨진 키시 케이코의 사진 및 슈퍼8 필름들을 발견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소개말을 여기까지만 듣고 따님이 프랑스에 사시는구나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영화를 보다가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영화는 키시 케이코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키시 케이코 본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자료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는 감독이 이번에 찾게 된 슈퍼8 홈비디오도 있고요. 영화의 시작은 키시 케이코의 프랑스 지인들의 인터뷰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 지인이 키시 케이코와 길을 걷던 하루를 회상합니다. 파리의 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한 일본인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대요. 그 여성이 키시 케이코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정말 폴짝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가와서 너무나 기쁘게 인사를 하고 또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키시 케이코가 일본에서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지 실감이 났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키시 케이코가 파리의 길을 거니는 흑백 자료 화면 영상이 지나고 등장하는 인물은 키시 케이코의 딸 델핀 샹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큐멘터리의 시작이 된 인물이죠. 델핀 샹피는 프랑스에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델핀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델핀의 아버지 이브 샹피가 영화 나가사키의 태풍 촬영을 위해 일본에 오게 되고 배우로 참여했던 키시 케이코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57년 둘은 빠르게 결혼을 합니다. 키시 케이코는 당시 인기 절정의 배우였는데요. 상상을 해볼까요? 50년대 중반에 나라의 탑스타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을 겁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키시 케이코를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도 있었다고 하네요. 영화는 분위기를 바꿔 요코하마로 장소를 옮깁니다. 현재 키시 케이코가 살고 있는 곳이죠. 1932년생으로 올해 91을 맞은 여배우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영화에 소개되는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은 미소가 굉장히 시원하다고 할까요? 밝고 뭔가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그 미소에서 바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진 분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네. 배우는 고교 시절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간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발레 수업을 받으러 가는 길에 장콕토의 미녀와 야수 포스터를 보게 됐대요. 이제 그 포스터 속 야수의 눈빛에 끌려 선생님과 부모님 몰래 그 영화를 혼자 보러 갔다고 합니다. 1951년 나카무라 노보루 감독의 홈 스위트 홈으로 데뷔 후 53년에서 54년 개봉한 오오바 히데오 감독의 당신의 이름은 3부작이 모두 흥행에 대성공하면서 주연 배우였던 키시 케이코는 당대의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배우의 회고에 따르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정도였다고 해요. 이후 1956년 오지 야스지로 감독과 함께 조춘을 찍는데요. 오지 야스지로는 배우들의 연기를 굉장히 제한하고 거의 세트 위에 인형이나 다름없는 식으로 연출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오지 야스지로의 영화에서 키시 케이코는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자유로운 연기를 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57년 나가사키의 태풍을 찍으면서 만난 이제 프랑스 영화 감독 이브 샹피와 결혼하게 되고요. 거주지를 파리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를 이야기하면서 키시 케이코가 파리에 와서 마주하게 된 차별이나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다가와서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검지 않네요? 라고 묻는다거나 일본은 중국의 어느 쪽에 속해 있죠? 라고 묻는다거나 하는 일을 당한 거죠. 그래도 이제 키시 케이코는 굉장히 어쨌든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게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문화를 나누고 알리는데 큰 에너지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딸인 델핀이 회고하길 엄마인 키시 케이코가 집에서 튀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쌓아두었던 모습이나 우동을 산처럼 만들어서 쌓아놨던 모습이 기억이 난대요. 그렇게 사람들을 엄청나게 집에 많이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말하길 집은 사람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거나 이런 식이었다고 하네요. 키시 케이코가 프랑스 감독과 결혼하여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에 오지 야스지로는 일본 땅에 키시 케이코를 유혹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일본을 떠난 키시 케이코를 탐탁치 않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일본에 영화를 찍기 위해 들어온 키시 케이코가 만나러 가자 결국에는 웃으며 환대해 주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키시 케이코는 일본과 프랑스로 오가며 일본에서도 또 프랑스에서도 배우로 활동을 합니다. 프랑스 TV 라디오 잡지인 텔레세트주, 한국말로 하면은 텔레비전 7일? 텔레 일주일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그 잡지의 첫 아시아인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깝지도 않은 두 나라를 오가면서 활동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딸인 델핀이 말하길 어려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델핀은 아빠가 영화 감독이고 엄마가 영화 배우인데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시케이코가 말하길 딸인 델핀이 일부러 자신의 영화를 안 보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키시케이코는 당대에 손꼽히는 스타이자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연기만 했던 건 아닌데요. 바로 다른 여배우들과 뜻을 모아 제작사를 차렸던 거죠. 54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이름은 3부작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직후 다른 두 여배우 쿠가 요시코, 아리마 이네코와 함께 무니에 프로덕션 당근클럽이라는 제작사를 만듭니다. 이제 줄여서 닌진클럽, 닌진쿠라브라고 불렸대요. 닌진이 이제 당근이라는 뜻인가 보죠. 왜 프로덕션 이름을 당근클럽이라고 지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제작사를 이렇게 직접 만든 이유는 배우들이 출연할 영화를 직접 선택하고 제작할 수 있다면 배우들에게도 좋고 일본 영화계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굉장히 멋있죠? 후에는 배우 매니지먼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20명이 넘는 배우들이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 고바야지 미사키 감독의 괴담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네 가지 이야기의 괴담을 영화로 만든 큰 제작비가 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제18회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요.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는 흥행에 참패하는 바람에 거대한 빛을 남기게 되고 결국 닌진클럽은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도 키시케이코는 끝까지 이 제작사에 남아서 남은 빛을 갚기 위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방상 감독은 배우의 영화계 이외의 활동에도 주목을 하는데요. 키시케이코는 후에 배우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배우는 중동, 아프리카 등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를 촬영팀과 다니며 그곳의 풍경 및 문화를 담아 일본에 알렸대요. 나중에 후에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영화는 기타를 연주하는 배우의 딸 델핀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영화의 음악을 딸이 담당했다고 하네요. 감독이 이제 영화 시작 전에 인사를 하면서 옆 상영관에서 델핀이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고 있어서 떨린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영화가 끝난 후 로비에서 이제 딸인 델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영화제에서나 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은데,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시점의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딸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영화의 시작도 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거대한 배우의 인생을 52분에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훑고 가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찾게 이제 슈퍼8 필름 키시케이코와 가족들의 홈비디오라고 할 수 있죠. 그 영상들을 통해서 키시케이코의 배우로서의 모습뿐만 아닌 일상에서의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배우 본인은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셨고 곧 감독이 일본에 방문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배우는 1975년 감독 이브 샹피와 이혼한 후 2000년까지 파리에서 살다가 이후 고향인 일본 요코하마에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에 대해서 더 찾아보니 이마니 감독의 만추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1972년작 약속에서 주인공을 맡으셨더라고요. 찾아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두 여성 영화인에 대해서 배우게 된 한 주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소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다미앙 보여 감독의 사세르도스입니다.
사세르도스는 가톨릭 용어로 성직자, 사제를 뜻하는데요. 영화는 4명의 사제들의 삶을 보여주며 21세기의 사제라는 직업과 그들의 헌신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빈 벤더스의 다큐멘터리 신작 앙셀m 르 보휘디덩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안젤름 시간의 소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안젤름이 이제 이 아티스트의 이름이고 이게 독일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안젤름일 텐데 불어식으로 이 이름을 읽으면 앙셀m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는데 영화제 상영 당시 제목은 빈 벤더스의 안젤름 3D였습니다. 리미에르 영화제에 맞춰서 개봉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 상을 받으셨으니까요.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해가지고 저도 3D로 보고 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 최고의 화가이자 조형 예술가인 안젤름 키퍼의 예술 세계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예고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 주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팟빵을 통해서 댓글을 처음으로 달아주셨는데, 우아한 삼형제님께서 한국에서 듣습니다. 소개해주시는 다큐를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네요.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네, 아직 블로그에는 남겨주신 글들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모두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